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제 29기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한 박재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 서서 되게 처음이어서 좀 떨리는데요. 제 이번 시험을 합격하기까지 딱 정확하게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렸고, 이 자리에 이제 제가 여기 온 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실 처음 공부하시니까 뭔가 다 방향성에 있어서 막막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막 공부도 저는 이제 친구 한 명 빼고는 아는 분이 없었고, 그래서 뭔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이제 주변에 거의 저도 없었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실무를 제가 53.5점을 맞았어요. 실무를 그렇게 맞았는데 이번 실무 시험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점수가 나오고 나서 방금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험생분들은 답을 맞추는 거에 되게 매몰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 같은 거를 풀어보시면 다 답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험생분들이 접할 수 있는 건 일단 그 답안지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이제 또 스터디를 시작을 하시면 이제 스터디에서는 실제 시험에 비슷하게 배점을 배분하면서 각 문항별, 항목별로 아마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답을 못 맞추신 답을 맞춘 분들에 비해서 점수가 낮게 나갈 거고요. 근데 사실 답을 맞추면 진짜 좋겠지만은 답을 맞추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된 논리예요. 내가 계산이 좀 틀렸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리로 어느 정도 법과 실무 기준 해설서에 있는 그 근거에 맞게 자기만의 논리를 일관되게 가져가면은 답을 맞춘 분들 중에 논리가 없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점수를 진짜 잘 맞을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답을 맞춘 문제는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실무 공부를 하면서 기본 강의나 어떤 단과 강의를 동영상으로 진짜 많은 분들 강의를 들었어요. 김사왕 평가사님 강의도 들었었고, 유도훈 평가사님 강의도 들었었고, 윤수현 평가사님 강의도 들었었고 그랬는데 다 잘 가르치세요, 그분들도. 근데 그렇게 저처럼 섞어서 들으면은 일관된 논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오래 공부해요. 제가 작년에 시험을 떨어지고 바로 준비했던 게 일관된 논리의 필요성을 좀 느꼈었어요. 왜냐면 이 실무라는 게 결국에는 답이라기보다는 다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다 논리가 어느 정도는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법 안에서 그 논리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동수 평가사님의 전략 실무 이제 기본 강의하고 보상 평가를 되게 잘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상에 제가 약하니까 처음부터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아예 다시 시작해서 이분 논리를 아예 일관되게 따라가야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실무가 좀 쉬워졌어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어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들은 누군가는 이게 맞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말하는데 그런 거에 좀 휘둘리지 않게 됐어요. 이게 결국에는 법 안의 테두리에서 자기만의 논리가 얼마나 일관되게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공부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저 같은 그 과오를 범할 수 있어요. 과오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걸 딱 깨우치고 나니까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 감정평가 시험은 실무 공부 양을 처음에 늘리고 나중에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실무를 잘해야 나중에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걸 깨우치고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실무 시간 줄이는 게 진짜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어쨌든 처음 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더 하시다가 어떤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왕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신 거 일관된 논리로 계속 쭉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 그냥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 뭐 스터디를 보던가 아니면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하동수 평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점수를 한번 채점해 달라고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진짜 딱 맞았어요.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고 와서 평가사님한테 제가 쓴 답안지를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다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평가사님이 이제 너 이거 몇 점 나오겠다 한 게 53.5점이었어요. 근데 성적표 나오고 점수 확인했는데 진짜 실무가 53.5점 나왔어요. 이건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일관된 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무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래요. 혹시 지금 뭐 법규 강의도 따로 듣고 계시죠? 그러면 저는 이왕이면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한 분을 정했으면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세요. 어쨌든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강의하시는 이유가 있고 이미 그 관문을 넘어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만의 논리가 있고 다른 학원에서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설명하실 수 있는데 그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고 이렇게 한번 따라가기로 한 그런 강사분들은 끝까지 따라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결국에 이 답안지도 이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법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는 글의 논리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 저분 다 섞이다 보면은 이론도 걸고 법규도 걸고 글이 좀 산으로 가는 게 있어요. 정답을 못 맞춰도 돼요. 이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논리를 누가 얼마나 그 테두리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펴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고 안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서 기본으로 가지고 그거를 가장 중심으로 가지고 항상 끌고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예,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예.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랬어요.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수하는 거일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일관된 논리를 따라가시고 그 안에서 사고의 확장성을 좀 더 개발하시면 발전을 시키시면 좀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시험을 붙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건?
물어보실 거 없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부하시면서 되게 심적으로 많이 쫓기실 거예요. 솔직히 할 것도 많고 뭐 저희 시험 같은 경우도 외울 게 많고 이제 아예 뭐 법규 같은 경우는 법전을 통째로 외워야 되고 이론도 뭐 그렇고 실무도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법을 외워야 되는데 법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할 게 많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고 점점 아마 시간을 쫓겨서 살게 되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럴 때일수록 체력 관리를 잘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쫓겨 살면서 마음만 급하고 공부는 제대로 뭔가 하지 못하다가 시험 2달 전에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몸의 중요성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게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 몸이 내가 언제 아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리 바쁘고 마음이 쫓기셔도 항상 뭐 따로 운동이라도 체력 관리를 꼭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진짜 멘탈 관리가 중요해요. 그 누구지? 그 서울대 출신의 공신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생각해. 아, 예.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TV 나가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냐?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그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항상 준비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동수 평가사님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때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듣고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특히 이제 실무 풀 때 그걸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상황을 가정했어요. 뭐 간단한 예를 들면 100점을 푸는데 아, 이번 컨셉은 내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다. 아니면은 뭐 풀다 보니까 틀려서 중간에 답안지를 아예 바꿔야 될지 아니면 그거를 X표를 치고 그대로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뭐 아니면 문제 푸는 순서 같은 거를 뭐 이때는 이렇게 1번부터 앞에서부터 풀어보고 뒤에서부터 풀어보고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문제를 풀다가 뭐 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그 생각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 엄청 커요.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쩌다 알게 된 분들 중에서도 연차가 조금 걸리셔서 붙은 분들은 그 과정을 다 나중에 고민하고 붙으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정말 진짜 운이 좋으면 자기가 예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완전 똑같이. 근데 그럴 확률은 제 생각엔 90%도 아니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번 갈 때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건데 그런 과정을 안 해보면 시험장의 그 압박감 속에서 실수를 다 해요. 실수를 다 하고 판단이 잘 안 서요. 내가 이걸 뭐 답안지를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 연습을 해본 사람들은 그냥 이게 평소에 내가 항상 가정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내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무가 그랬거든요. 저는 실무를 항상 제 나름의 결론으로 뒤에서부터 풀었어요. 항상 이제 4번부터 순서대로 풀었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시간 배분을 좀 잘못해서 1번을 40점짜리를 푸는데 40분이 남았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1번 문제를 풀 때 55분, 진짜 길게 잡으면 60분 잡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미 저는 항상 저 혼자만의 시나리오에서
그거를 연습을 다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번 문제를 38분 만에 풀었거든요. 근데 38분 만에 풀었을 때 그 답안지가 과연 정말 이렇게 뭐 숫자까지 다 맞추고 정확할까요? 근데 제가 점수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나름의 전략이 먹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1번 문제를 이번에 봤을 때, 아, 나한테는, 그래. 시간이 40분밖에 안 남았다. 아, 이거 연습해봤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는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간결하게 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었어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안 해본, 이제, 뭐, 좀 안타깝지만, 주변에 떨어지신 분들은 1번 문제를 판단을 잘못하시거나 아니면은 마무리를 못 짓고 꽈락을 맞거나 부족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확실히 이런 연습이 특히 실무는 진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임박하면은 진짜 정신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봐야 될 양도 더 많아지고 평소보다. 시험이 임박하니까 이제 당연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떨어지면 내 1년이 그 결과로 평가를 받으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과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마지막 한 달이 많은 걸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다시 시험 준비를 할 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동차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때도 이제 하동수 평가사님도 동차로 붙으신 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누나도 동차로 붙으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들한테 다 제가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마지막 한 달이 진짜 많은 걸 좌우한다. 어떻게 보면 유해생들보다는 확실히 시간은 없어요. 1차를 보고 뭘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걸 좌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진짜 한순간 내가 너무 힘들고 안 될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어도 공부는 계속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 나름 스케줄상에 좀 공부 스케줄상에 과오도 좀 있었어요. 과오도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가 되돌아왔을 때가 남았을 때가 한 달이었거든요. 남은 기간이. 그때는 솔직히 많이 포기했었어요. 많이 포기하고 결국엔 떨어졌죠. 근데 올해는 그 동차를 합격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고 그게 어쨌든 매년 몇 명은 있잖아요. 경험자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걸 믿었어요. 안 될 것 같지만 믿고 했어요. 솔직히 시험장 들어가는 날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달이 진짜 많은 걸 바꾼다는 걸 시험장 들어가서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잠시만요. 세 번째로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셨을 때 진짜 망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 진짜 멘탈을 부여잡아야 돼요. 저는 올해 실무 시험지 펴보고 솔직히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다 나와서 처음에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파본 검사 이제 끝나고 나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망했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마음을 포기하면 분명히 내년에 또 올 거예요. 내년에 또 올 거고 내년에 왔을 때라고 해서 또 망했다는 생각이 안 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아는 거 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답안지를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법규 시험을 볼 때도 그랬어요. 법규 시험을 볼 때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거에서 다 나왔어요. 망했다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또 제가 아는 그 법규 논리선에서 그걸 끝까지 마무리를 또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작년에 제가 시험장을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이랑 엄청 달랐어요. 시험 보면서는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이번에는 나오면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짜 큰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망했다 하고 마음을 이미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런 정신 상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터디를 시험을 보시든 이제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든 분명히 다 겪으실 일들이지만 제가 오늘 한 그 멘탈적인 얘기는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일상을 좀 루틴하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놀아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놀아도 좋고 뭐 더 놀고 싶으신 분은 2번 놀아도 좋아요. 근데 노는 날을 정해놓고 노세요. 내가 만약에 내 계획상 매주 일요일에는 무조건 놀겠다 라고 정했으면 일요일엔 그냥 노세요. 노는데 대신에 술 먹고 뭐 친구들 만나고 하는 거에 대한 여파를 견뎌낼 수 있으신 분은 뭐 해도 괜찮고 그게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집에서 혼자 쉬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예전에는 제가 혼자 쉬라는 게 의미를 몰랐어요. 쉬는데 왜 혼자 쉬지? 막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날 막 누구 만나서 놀고 술 마시고 그랬었는데 이 혼자 그냥 집에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뭐 뽑았던 예능이라도 보고 아니면 잠을 자고 싶으면 더 자고 그런 걸 하는 게 한 주에 그 다음 주에 나의 어떤 루틴함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체력의 중요성, 그 체력을 뒷받침을 해줘요. 근데 그 루틴함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냥 이제 본인들의 다 공부 스케줄이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기분파가 돼요. 내가 공부하다가 힘들면 오늘 힘든데 그냥 좀 놀까? 그 하루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한 번 하면은 그 뒤부터는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계속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쉬는 거에 있어서도 루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도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분단위로 계획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분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뭐 오늘 하루 실무를 뭐 기본서를 몇 페이지까지 보겠다 하면은 그거를 60분 단위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10분 단위로 쪼개세요. 그렇게 계획을 짜시면 자기 계획이 망가질 일이 절대 없어요. 근데 그런 계획을 안 짜시고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시고 뭐 스탑워치로 시간 많이 재시잖아요. 그러고 막 오늘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이었다 막 이러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순 공부 시간은 얼마 안 될 확률이 커요. 분단위로 계획을 안 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다른 고시를 봤던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붙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 스케줄, 또 루틴함을 가져가시라.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다 루틴하게 가져가세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밤 11시에 자서 전 5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그 루틴함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그거를 다 시도를 해봤어요. 어느 날 12시에 자보고, 어느 날 1시에 자보고, 어느 날 뭐 10시에 자보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11시에 자는 게 저한테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날 때 상쾌하고 피로함을 못 느낀다고 생각해서 저는 11시에서 5시로 했던 거고, 본인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고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셔서 그거를 수험 기간 내내 쭉 끌고 가세요. 모든 일상과 공부 스케줄을 루틴하게 가져가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실패하지 않고 붙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예. 아, 제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방법들을 다 써봤어요. 처음 공부했을 때. 근데 제 개인적으로 맞았던 방법은 그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스터디 문제는 스터디 문제고 내가 뭐 못 풀면 못 푸는 거예요. 그냥 제 공부 스케줄 그대로 갔어요. 제가 정해놓은 공부 스케줄은 그냥 S 플러스 같은 기본서를 뭐 기준으로 정독을 하면서 뭐 목차나 키워드 같은 거를 따로 외웠어요. 저는 정의는 무조건 항상 외우고 실무 기준 해설서 같은 거는 아침에 1시간씩 빼서 따로 맨날 보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스터디 문제를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답안지 그냥 참고했어요. 아,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그 전날 뭐 공부했다든지 며칠 전에 공부했다든지 아,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이구만 하면 그거를 진짜 시험 보듯이 썼어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자기만의 그 뚝심 있는 공부를 밀고 가시면 지금은 이게 아직 쌓인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고민이 없어지실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만의 계속 그 공부를 끌고 가시면은 물론 이제 지엽적으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터디 문제에 관해서 크게 막 고민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스터디 문제에 휘둘리지 마세요. 전 올해 공부할 때 스터디 문제도 실무밖에 안 봤어요. 이론은 그냥 기출만 몇 번 써보고 근데 이론 저 51점 맞았거든요. 저보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번 합격자분들 중에 저보다 좋은 점수 맞으신 분들 있어요. 이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주변에 만나본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높은 점수 맞아서 아니요. 전 매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매수 그런 게 아니라 뭐 매수 논리도 좋고 뭐 외운 것도 그대로 풀으시고 매수도 뭐 풍부하게 채우시고 그러면 점수가 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답안에 논리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목차는 신경을 썼죠. 목차는 신경을 썼지만 그 목차에 뭐 내가 매수를 무조건 뭐 16매를 채워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론은 16매를 다 썼어요. 근데 이론은
막 20매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법규도 13회? 13회 쓰고 실무도 저 같은 경우는 13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수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매수는 있죠. 음, 그죠. 예. 아, 실무는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막 이분 저분 처음에 많이 들었어서 서브를 예전에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결국에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봤더니 그 서브가 중구난방이었어요. 논리의 일관성이 없었어요. 서브를 그 뒤에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동수 평가사님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로 저는 밀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도 실력이 좀 더 쌓이셔도 기본서는 무조건 계속 보세요. 예. 뭐 서브를 이제 나중에 또 나눠주겠지만은 기본서 볼 시간이 없으시면 그 서브로라도 계속 일관성을 가져가세요. 이게 막 수험생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기본서를 안 보세요. 기본서를 안 보시고 법전도 뭐 실무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안 보시고 그냥 문제로 양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떨어져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서를 계속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무 같은 경우에 문제 양치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네, 문제 양치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스터디 문제를 복사집에서 막 이분점은 많이 구해요. 이분점은 많이 구하는데 가장 적절한 거는 그나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학원에서 들으시는 분 외에 다른 학원 그냥 한 분 정도? 딱 그 한 분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지. 이제 임박하니까 다들 뭐 이 학원에선 누구는 이런 논점을 냈네. 그런 것 때문에 막 이 학원 저 학원 다 구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그 기본서 보시고 좀 정밀하게 엄선된 문제들을 푸시고 내 논리의 일관성을 계속 키워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 논리의 내가 만든 일관성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어느 순간에는 문제를 외운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기출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공부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쌓이시면은 한번 채점 팀장이나 이제 강의하시는 평가사님들께 저는 그거를 한번 직접 여쭤보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글을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지, 그게 아닌지. 글 쓰는데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안 써보셔도 진짜 잘 써요. 많이 안 써보셔도 진짜 잘 쓰고, 그거를 막 문구 하나하나를 안 외우고, 키워드 위주로 그냥 외우고, 목차 위주로만 외워도 알아서 되게 잘 쓰세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정석대로라면 이론은 진짜 많이 써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쓰는데 글짓기를 하면 안 돼요. 쓰시되 내가 공부한 걸로 논리를 피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외우고 하면서 문제를 접했을 때 생각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뭔가 이게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한 내용이 이 문제의 이 부분이 혹시 포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세요. 이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강론이라고 하잖아요. 해설서 내용 나오는 거. 그거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답을 찾는 순간에 산으로 가기 쉬운 게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답을 찾기보다는 포섭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기에도 걸치지 않을까? 이 질문이 내가 공부했던 이 내용에도 걸치지 않을까? 이 내용에도 걸치지 않을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그거를 답안지로 한번 현출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점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아는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론을 문제를 봤을 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해설서에 나오는 강론이 문제로 나왔을 때 말고요. 뭐 어떤 사례 포선 문제라든지 총론 내용이겠죠. 그러면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가 이렇게 겹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 이 질문에 내가 공부했던 총론 내용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봐라.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그 내용 그것들을 내가 겹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갖다 박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스터디를 할 때 시험지를 내봤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결하거든요. 이론을 볼 때. 근데 작년에 떨어질 때도 제가 이론 점수를 괜찮게 맞았어요. 그때도 제가 52점인가 맞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S 플러스를 이제 위주로 봤어요. S 플러스를 위주로 보는데 이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다 방법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S 플러스 목차를 큰 파트마다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다 잘라서 외웠거든요, 저는. 그리고 서브 위주로 하시는 거는 이제 개인 편차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저 말고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는 나중에는 서브에 다 몰아넣고 그거를 빠르게 자주 계속 돌렸다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제 기본서를 바탕으로 그걸 중심으로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해봤을 때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는 거, 그러니까 이 방법이다 싶은 걸로 가세요. 그렇게 가시되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 질문에 어떤 내용이 겹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세요. 그러려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문제를 좀 보셔야겠죠.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도 진짜 논리 싸움이에요. 모든 과목이 다 논리 싸움인데 법규도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그 논리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외우고 이해하는 거에 순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돼요. 어느 순간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그 뒤에 외워도 되고 그 선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바로 그냥 외우셔도 되고 최대한 강의하시는 분의 그 논리를 머릿속에 박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얘기해도 되는지 좀 그렇지만은 혹시 이번에 저희 합격해서 기출문제 답안 낸 거 보셨어요? 근데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합격하고 나서 아는 분들, 어쩌다 알게 된 분들, 아니면 이번에 잘 안 되셨던 분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은 건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번 문제 때문에, 실무 같은 경우에 1번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초반에. 진짜 초반에 그걸로 논쟁이 시작이 됐었죠. 근데, 이제 하우패스에서도 답안지를 냈고 저희 한림에서도 내고 이제 서울법에서도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형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격해서 낸 답안지를 봤는데 그 답안지에 논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답안지 내놓은 거에 대해서 뭐 토를 다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험 적합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낸 거는 그 합격 실무 답안지라고. 왜냐면 사실 저희는 뭐 저희가 무슨 뭐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붙으면 돼요. 논란의 여지 없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만 생각했지 남들한테 말은 안 했는데 남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법규 강사님이 그 답안 쓰신 거를 전에 한번 봤었어요. 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때 되게 잘 쓴 답안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며칠 전인가 그 뭐 이제 채점 교수님들 뭐 평을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채점 평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그 강사님이 되게 법에 대한 논리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으시구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게 뭔가 밝혀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그분이 답안지에 다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어떨 때는 불안하고 믿음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길을 딱 믿고 가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처럼 막 이분저분 들었다 그래서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강사님들이 이제 여러분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행정법은 이분한테 들었다가 계율법은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결국에 저희 시험은 행정법이 문제가 나오면 계율법이랑 엮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가끔 행정법 단독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그 엮이는 문제에서 내가 질문할 게 있어요. 누군가한테. 근데 이분한테 행정법을 들었다가 이분한테 계율법을 듣고 계율법을 들었던 분한테 가서 행정법에서 이러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른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논리에 따라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 강사님은 이미 머릿속에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의 논리가 있으셔서 하는 거니까.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백날 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백날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고 누가 설명을 해주시고 해도 그래서 답이 뭐야? 항상 답을 찾게 돼요. 수험생은. 수험생 입장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진짜 논리의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그 정해진 테두리 안을 벗어나지 않는 논리의 일관성. 그래서 그런 실수를 사실 그걸 계속 답을 찾는 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못하고 계속 답을 찾는 게 시간 낭비잖아요. 저희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진짜로. 그 아낀 1분 1분을 아껴서 지금 시기에는 실무를 많이 하고 실무 실력을 올려서 나중에 이제 뭐 1월, 2월, 그 뭐 2월, 3월 그런 때는 또 그 아낀 시간만큼은 실무에서 아낀 시간만큼을 또 법규나 이론에 또 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 우물을 파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보통 막 1년에 한 명 정도씩 1년 공부해서 붙으신 분 있잖아요. 1차 몇 개월 그리고 2차 동차로 붙으신 분들의 그 수기를 보면은 무조건 그분들 한 우물을 파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게 그분들한테 사실 열심히 아는 사람 없잖아요. 다 열심히 해요, 솔직히. 근데 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요?
아, 실무요?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내년 시험을 노리고 공부하시잖아요. 지금 그 시간 스트레스를 받지 말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이게 늘리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무를 지금 시간 안에 못 들어보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답안 작성에 효율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아직 자료 해석이 제대로 빠르게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뭐 목차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꼬여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리고 뭐 계산기가 좀 치는 게 느리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차피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늦어도 내년 2월, 1월, 2월 그쯤 되면은 시간 고민 안 하실 거예요. 계속 하시면은 아 저는 제가 이 기간에 저는 실무를 진짜 많으면 한 300점도 풀었어요. 예. 실무에 거의 몰빵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론이나 법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뭐 8시간이다 하면은 그 중에 진짜 이 기간에 한 진짜 많이 잡았을 때는 80% 정도를 실무에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이론이나 법규 같은데 나머지 20%를 10%, 10%씩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실무를 많이 올려놓은 만큼 나중에 시간이 세이브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분은 그랬어요. 그분이 실무를 되게 잘하셨는데 나중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2월 달쯤 가서는 그 시중에 있는 스터디 문제, 뭐 이제 본인이 다니던 학원의 스터디 문제랑 뭐 한두 군데 정도 스터디 문제를 구해서 진짜 목차만 썼대요, 자기는. 왜냐면 그걸 다 풀 줄 아니까. 그런데 그 하루에 200점을 이렇게 목차만 써서 푸는데 그거를 거의 반토막 시간에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안 써도 다 이미 머릿속에서 아니까 목차만 써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만큼 시간 전략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을 다 이제 법규와 이론을 외우고 글을 써보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 지금 1차 부담이 없으시면 1차 부담이 없으시거나 이미 1차를 붙으셨다면은 실무에 아직은 시간을 진짜 많이 투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아, 예. 제 개인적으로 기출은 무조건 봐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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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차라리, 저는 다 했거든요. 저는 다 했는데, 굳이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기본 문제, 종합 문제를 풀 시간에 굳이 선택을 한다면, 기본 문제를 2배를 더 풀고, 그 뒤에 기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만약에 기본 종합 다 했을 때, 기본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2번을 봤다. 그리고 종합을 봤다. 그러면은 굳이 이제 선택을 해갖고 가린다면 종합을 빼고 기본을 차라리 4번을 풀고 네, 4번을 돌리는 거죠. 그러고 기출을 풀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3방식에 더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그 기본 문제가 사실 실력이 올라가면 풀기 쉬워요. 쉬운데 어쨌든 기본 문제가 그래도 좀 문제가 쉽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목차라든지 그런 거를 체득화시키기가 좋아서,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어쨌든 논리도 좋고 답도 맞추면 진짜 베스트니까 그 계산 연습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굳이 하나를 버리자면 저 같으면 종합을 버리고 그 시간에 기본을 2배를 더 풀고 기출을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출은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그 종합 문제집에 있는 문구와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구는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이 이제 책 내시는 분들이 다 그거를 감안을 해서 최대한 구현을 하려고 하지만 100%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표현 방식, 자료를 주는 방식, 그런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시간을 뭐 전략, 어떻게 보면 전략도 되는 거예요. 시간 전략 되죠. 종합 문제 푸는데 시간 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본을 더 탄탄히 하신 뒤에 기출을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말씀하시는 게, 예, 예, 예. 아, 예, 예.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거는 강의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 경홍수 그 분, 이제 교재로 그걸 베이스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뭐 저처럼 이제 S 플러스를 기본으로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 그게 다 기본서거든요. 근데 저처럼 S 플러스를 기본서로 놓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그냥 교수 저라고 따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뭐랄까 좀 더 어떤 심화된 학자로서 나온 그냥 학문적인 책? 근데 뭐가 정답인 건 없어요. 뭐가 정답인 건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내신, 출판하신 그 책들이 기본서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학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학문하려면은 애초에 대학원 갔죠. 저희 시험 붙으려고 여기 왔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강사님들이 강의하시려고 내신 게 기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예. 아, 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계율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제 개인적으로. 계율법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떤 답안지를 쓸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뭐 이렇게 막 쉽게 뭐랄까 답을 내려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시중에 가면은 개별법만 모아놓은 문제집이 있어요. 그 어떤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딱 한 권 있거든요. 아닌가? 더 있나? 근데 제가 본 건 딱 한 권이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로. 네, 그런 것만 모아서, 만약에 저처럼 그게 약하시다면 그런 것만 모아서 많이 써보시고, 오히려 그냥 그 한 분 그 논리를 그냥 그대로 외워서 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 개별법은 솔직히 제가 서브를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개별법은 제 스스로도 이걸 만들면서 확신이 안 서가지고 그냥
그 책 문제집 같은 거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가져다 외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분의 논리를 따라간 거죠, 저는. 근데 행정법은 따로 이제 그래도 좀 자신이 있어서 따로 서브를 좀 만들어서 그걸로 저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예. 결국에 법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도 똑같지만 기본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떤 책에 있는 기본 내용, 법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의나 뭐 학설 판례 그런 게 기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 예. 아, 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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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확실히 법규는 사안포섭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사안포섭을 최대한 판례와 내가 취한 학설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결국엔 선택해서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개별법은 제가 뭐 이렇게 조언 드리기가 좀 그렇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행정법은 이렇게 학설을 취하고 그 학설에 따라 학설을 취하는 근거, 그러니까 다른 학설들을 비판하는 근거, 만약에 판례하고 어긋나는 학설이라면은 판례를 비판하는 근거, 그거를 다 써주고 이 학설을 취했을 때 이 사안에서 이렇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 학설을 취하는 거는 항상 똑같지만은 어떤 문제에 따라서 학설이든 어떤 판례를 만약에 그걸로 무조건 간다면 취하는 건 똑같은데 문제마다 사안 포섭의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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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막 법규 답안지 제 아는 거 다 쓰고 뭐냐 예를 들어서 검토 같은 거 하면 학설마다 비판 근거 다 쓰고 실무도 그랬어요. 저도 실무도 뭔가 쓰고 싶은 말 있으면은 뭐 제가 검토한 근거 같은 거 밑에 막 긴 글로 막 다 달고 그랬는데 그게 줄이기 쉬운 이유가 지금 연습할 때는 그거를 다 하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줄이고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가서는 그걸 소홀하게 돼요. 그 내용을.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써보면서 뭔가 늘려서 써보면 그게 계속 연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이제 몸에 체화가 됐을 때 어느 순간에는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길게 글 쓸 게 아니라 그냥 조문 하나 적어주고 가지. 아니면 어, 뭐 법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설, 2설, 3설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는데 판례는 뭐 판례의 문구는 이러하다라는 식으로 써도 되겠다라는 감각이 생기세요. 그때부터 이제 줄이셔도 시험장 가면 어차피 내가 아는 거 다 못 써요. 어차피 내가 아는 거 다 못 쓰고 결국에는 그날 생각나는 거 쓰거든요. 근데 애초에 내가 아는 게 이만큼 있는 사람은 줄어도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인 사람, 평소에 줄여서 공부해서 이만큼인 사람은 생각나는 거 써봤자 이만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채점위원분들은 거기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점수를 주려고 하는데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쓴 사람은 그래도 줄 게 많아요. 근데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쓴 사람은 그만큼은 상대적으로 줄 게 없겠죠, 점수가. 그래서 평소에는 아직은 그런 분량이나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시간도 그렇고. 뭐 실무 같은 경우에도 시상가액 조정 뭐 문제가 나왔다. 근데 시간이 뭐 시간 안에 못 쓸 수 있어요. 못 쓸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저희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걷어가지만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써보세요. 계속 길게. 왜냐하면 시상가액 조정도 만약에 논점이 시상가액 조정인 경우에 평소에 그거를 짧게 써보면 길게 쓸 수가 없어요. 시상가액 조정이 논점인데 평소에 길게 안 써본 분들은 그때 가서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길게 써봤자 자기는 원래 짧게 썼기 때문에 늘려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시중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집 한계상 시상가액 조정 같은 거를 좀 빈약하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혼자 연습하실 때는 막 그냥 연습 많이 해보세요. 길게 써보고. 나중에 가서 어차피 문제 많이 푸시다 보면 감각이 생기시거든요. 아, 이거 논점 아니니까 그냥 좀 짧게 치고 가도 되겠다. 이건 논점이니까 많이 써도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본인이 평소에 연습해왔던 게 발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쓸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때마다 좀 많이 써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늘려서라도. 저 아는 분 중에 작년에 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론을 답안지를 평소에 쓰실 때 진짜 길게 썼어요. 서만 해도 한 페이지를 쓰셨어요. 그분은.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써봤기 때문에 다 줄이고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예. 오늘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나름 합격생이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뭐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뭐 이런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예.